안녕하세요. 펑션배의 오세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커다인의 최적화 툴킷인 오토디자인을 활용한 최적 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적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설계란 무엇일까요? 저는 최적 설계를 설계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 설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가볍지만 튼튼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가볍다라는 것은 설계 목적이 될 것이고 튼튼한이라는 말은 성능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설계를 해야 충분히 가벼우면서도 원하는 만큼의 강성을 지닌 제품이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을 최적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최적점을 찾는지에 따라 두 가지 최적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결정론적 최적화, 다른 한 가지는 강건 최적화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결정론적 최적화는 가장 성능이 좋은 지점을 찾지만 이는 설계 변수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 변수의 변동에 따라 성능의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건 최적화는 설계 변수의 변동을 고려하여 최적 지점을 찾습니다. 실제 제조 과정에서 오차 없이 설계의 치수대로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공차를 고려하여 설계하는데 강건 최적화는 이러한 설계 변수의 공차를 고려한 최적 지점을 찾습니다. 제조 공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설계를 원한다면 위의 그림에서 B 지점을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처럼 문제에 따라 어떤 최적화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최적 설계를 해야 할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왼쪽과 같은 과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한 후 설계 검증을 위해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원하는 성능이 나온다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가지만 설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설계를 수정 후 설계를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따른다면 어떤 설계 변수가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설계를 수정하고 검증하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적 설계를 진행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먼저 설계 변수와 설계 목적 및 평가 지수를 정의함으로써 설계 문제를 정식화합니다. 다음으로 설계 변수와 성능 지수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설계안에 대해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때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을 구성하는 방법을 실험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앞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설계 변수와 성능 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최적의 설계 변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따른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최적 설계를 찾을 수 있고 설계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설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적화를 좀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최적화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왼쪽의 영상을 보면 보는 사람에게는 우스꽝스럽지만 당한 사람에게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테이블의 한쪽에 두 사람이 앉게 되면서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 문제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변수가 무엇인지 설정해야 합니다. 설계 변수란 말 그대로 설계에서 변경할 수 있는 값입니다. 본 예제에서는 테이블 상판의 설계는 고정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서 보이는 6가지 값을 설계 변수로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설계 목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설계 목적은 설계 변경을 통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편향된 하중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설계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은 재료를 이용할 것을 정의하였습니다. 성능평가 지수는 설계 목적을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편향된 하중에 대한 평가를 위해 지면과 다리의 접지력을 성능 지수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재료의 사용량을 알기 위해 자재의 길이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설계 변수에 대해서는 모든 값을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설계 변수에 대한 하한값과 상한값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능 지수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해줍니다. 앞서 정의한 설계 변수 정보를 활용하면 설계가 가능한 여러 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설계를 평가하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문제 또는 시간적인 문제로 되도록 적은 횟수의 실험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실험계획법입니다. 해서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설계한 후 진행하여 각 설계안에 대한 성능 지수를 측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여 설계 변수와 성능 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최적의 설계 변수를 찾습니다. 말로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실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실험을 계획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실험 계획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또 실험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여 최적 설계를 도출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 디자인을 활용하면 설계 문제의 정식화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하여 최적 설계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오토 디자인에 대한 설명에 앞서 테이블 문제에 대한 리커다인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설계안에 따라 자동으로 해석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 변수에 따라 모델이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리커다인에서는 이를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며 이는 파라메트릭 밸류 및 파라메트릭 포인트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PV는 파라메트릭 밸류를 의미합니다. 해당 값은 상수값 또는 익스프레션을 이용한 함수식으로도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 PV를 설계 변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PP는 파라메트릭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XYZ 좌표값을 입력할 수 있으며 각 좌표값의 일부 또는 전부를 PV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 200, 0의 좌표를 PV1, 200, 0이라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PV1이라는 이름의 PV는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좌표계의 기준을 변경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ive to 항목의 F 버튼을 누르면 좌표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상태는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때는 글로벌 좌표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PVC는 파라메트릭 밸류 커넥터를 의미합니다. 리커다인 모델에서 가장 상위 환경을 어셈블리 모드라고 하는데 상위 환경의 PV와 하위 환경인 바디 에디트 모드 또는 서브 시스템 내에 정의된 PV를 연결해 줍니다. 이를 활용하면 어셈블리 모드의 PV 변경에 따라 하위 환경의 PV 값도 함께 변경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PPC는 파라메트릭 포인트 커넥터를 의미합니다. PVC와 같은 개념으로 상위 환경의 PP와 하위 환경의 PP를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설정하는 방법도 PVC와 유사합니다. 이제 설명한 기능들을 이용해 간단히 파라메트릭 모델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모드에서 PV 값을 생성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상수인 500으로 입력했지만 익스프레션을 이용하여 값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P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의 길이가 입력된 PV에 따라 달라지게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실린더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생성한 실린더의 바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PV와 PP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PP의 X 좌표값은 먼저 생성한 PV로 정의합니다. 실린더의 프로퍼티 창을 열어 세컨드 포인트의 좌표를 생성한 PP로 바꿔줍니다. 본 영상에서는 실린더를 생성 후 정의된 PP로 연결했지만 먼저 PP를 만들고 바디 생성 시 선택하는 포인트를 PP로 입력하여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바디 에디트 모드를 나와 다시 어셈블리 모드로 돌아옵니다. 바디 에디트 모드와 어셈블리에 각각 정의된 PV를 연결하기 위해 PVC를 생성합니다. 밸류 항목에는 어셈블리 모드의 PV를 선택합니다. 그 후 레퍼런스 버튼을 눌러 참조될 PV를 선택합니다. 생성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어셈블리 모드에 정의된 PV 값에 따라 실린더의 길이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응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정한 변수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이블 상판의 디자인은 변하지 않고 그림에서 보이는 6가지 변수에 대해서 다리의 위치, 길이 등이 변하도록 모델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예제에서는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 사진처럼 직사각형 형태의 강목인 재료를 실린더 형태로 가정했습니다. 만약 더 복잡한 형상을 고려해야 한다면 새로운 버전인 V2023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델링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웃라인을 구성하는 포인트 정보를 PP 및 PV를 이용해 정의한 다음 Fill, Extrude 기능을 이용해 솔리드 형상을 만듭니다. 이때 솔리드를 생성한 하부 요소인 아웃라인의 PP 값의 변화에 따라 솔리드도 자동으로 형상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더 복잡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토 디자인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용자가 설계의 문제를 정식화할 수 있다면 다른 어려운 부분은 오토 디자인을 활용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험 계획법을 이용한 실험 계획, 해석 진행, 실험 결과를 분석 후 최적 설계안을 도출하는 과정 모두를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적 설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테이블 문제를 오토 디자인을 이용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 설계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설계 변수는 앞서 정의한 PV 값으로 지정합니다. 설계 변수의 현재 값은 지정한 PV 값의 현재 값이 되며 하한 값과 상한 값은 사용자가 정의합니다. 앞서 만든 테이블 모델의 6가지 PV를 설명한 과정에 따라 변수로 지정해 줍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그림과 같이 6개의 설계 변수가 정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석 응답에 대한 정의입니다. 해석 결과 중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을 지정합니다. 해석 응답은 익스프레션의 형태로 정의합니다. 또한 해석 결과는 하나의 값이 아닌 시간에 대한 값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결과 중 어떤 결과를 응답값으로 고려할 것인지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리트먼트를 맥스 밸류로 설정하면 해석 결과 중 최대값이 응답값으로 지정됩니다. 이 외에도 최소값, 평균값, 표준 편차 등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의 설명에 따라 모델의 성능 지수를 해석 응답으로 지정합니다. 지면 접촉력은 접촉의 결과를 익스프레션으로 설정하여 정의하고 제로의 길이는 마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익스프레션으로 설정하여 정의합니다. 이렇게 앞서 정의한 4개의 성능 지수에 대해 해석 응답으로 정의하고 저는 여기에 추가로 2개의 성능 지수를 추가했는데요. 이유는 사람이 앉기에 적절한 의자와 테이블 사이의 거리와 의자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자 이렇게 성능 지수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앞서 설정한 설계 변수와 해석 응답을 이용하여 최적화에 대한 설정을 할 차례입니다. OPT라고 쓰여있는 옵티미제이션 아이콘을 누르면 디터미니스틱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탭의 설계 변수에는 앞서 파라미터 메뉴에서 입력한 설계 변수들이 표시됩니다. 설계 변수에 대해 타입을 베리어블 또는 컨스탄트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베리어블로 설정하면 최적화 진행에서 해당 값을 경계 조건 내의 변수로 고려하여 경계 조건 내의 최저값을 찾습니다. 컨스탄트로 설정하게 된다면 최적화 진행에서 해당 값을 밸류에 입력된 고정값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본 예제에서는 입력한 모든 설계 변수에 대해 최저값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두 베리어블로 설정하고 다음 탭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인덱스 탭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최적화 여부를 판단할 성능 지수를 설정합니다. Add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가 추가됩니다. 그 후 AR 항목의 작은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앞서 리스폰스에서 입력한 항목들이 컴벅박스 리스트로 보여지는데요. 이 중 원하는 해석 응답을 AR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efinition은 objective, 즉 목적 함수 또는 constraint, 즉 제한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efinition이 objective인 경우는 min 또는 max로 선택할 수 있는데 max로 설정한 경우 지정한 AR 값을 최대로 하는 것이 최적 설계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한 조건인 경우는 등식 또는 부등식 조건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LE 조건인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지정한 AR의 값이 리밋 밸류에 입력한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을 목표로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석 응답을 성능 지수로 설정해 줍니다. 정식화 과정에서 정의한 4개의 성능 지수에 추가된 2가지 성능 지수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성능 지수가 입력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최적화에 필요한 설계 정보는 모두 입력된 것입니다. 최적화 관련 설정값 정의에 앞서 오토 디자인에서 최적화가 수행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OE 단계에서는 실험 계획법을 통해 정해진 케이스에 대해 해석을 진행합니다. DOE 과정에서 몇 번의 해석이 진행될 것인지는 전체 과정 수행 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DOE 수행이 끝나면 DOE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모델의 대체 모델인 메타 모델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SAO를 수행합니다. SAO는 메타 모델을 이용해 최저값을 찾기 위한 반복 해석 수행을 의미합니다. SAO 과정에서는 메타 모델에서 최적 설계값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해 해석을 진행하고 해석 결과 성능 지수를 평가하여 목적에 맞지 않으면 메타 모델에서 다른 최저값을 도출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결과가 주어진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최저값으로 판단하고 SAO를 종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최적화 프로그램과 오토 디자인의 차이는 초기 DOE 결과로 도출된 메타 모델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AO를 진행하면서 SAO 수행 중에 얻게 되는 결과들을 초기 DOE 결과들에 더해서 메타 모델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최적화
프로그램에 비해 적은 실험 횟수로 최적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설계 변수가 105개이고 해석응답 값이 14개인 큰 최적화 문제를 오토디자인은 109번의 초기 DOE 수행과 7번의 SAO, 총 116번의 해석으로 최적값을 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화에 대한 설정을 진행합니다. 상단의 DOE 메타모델링 메소드 항목의 버튼을 누르면 DOE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과 메타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값으로 설정된 오토 셀렉션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버전스 톨레랑스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 값들은 최적화 과정에서 수렴을 판별하는 항목들의 허용 오차입니다. 오차가 허용치보다 작아야 수렴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의 수렴 여부에 따라 사용자는 허용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티브 체인지 레이트는 데피니션이 오브젝티브, 즉 목적 함수로서 정의된 PI에 대한 허용 오차이고 equality constraint, inequality constraint는 데피니션이 constraint, 즉 제한 조건으로 정의된 PI 중 각각 등식 조건인 EQ와 부등식 조건인 LE, GE에 대한 허용 오차입니다. Maximum Iteration of SAO는 말 그대로 SAO를 진행하는 최대 반복 횟수를 의미합니다. 기본값인 50번의 반복에도 수렴되지 않는다면 반복 횟수를 늘려 다시 최적화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컨버전스 릴렉세이션 컨트롤은 앞서 언급한 톨러랑스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옵션입니다. 기본값은 5% 되어 있고 ON으로 설정한다면 오토 디자인 솔버는 수렴이 수월하도록 톨러랑스를 조절하여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허용 오차를 조절하여 문제를 풀기 때문에 최적값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해석이 오래 걸리는 모델의 경우 반복 해석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ON을 사용하여 빠르게 근사 최적값을 찾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타입은 다이나믹 또는 스태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리절트 옵션을 사용할 경우 결과 파일의 이름을 빈칸에 입력한 이름으로 출력합니다. 넘버 오브 트라이얼에는 DOE로 생성된 초기 실험 횟수가 표시됩니다. 아날리시스 세팅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앞서 선택된 시뮬레이션 타입에 따라 설정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창에서는 최종적으로 입력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최적화를 위한 반복 해석이 시작됩니다. 해석 설정창에서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 설정이 체크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적화 과정에서 모델을 변환하며 반복 해석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완료되면 결과창이 보입니다. 결과로 보이는 리절트 시트의 상단부에는 SAO 진행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각 SAO 진행에 대한 AR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플랫 창에서는 SAO 과정에서의 수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머리 시트는 최적화 결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출된 최적의 설계 변수와 그에 따른 해석 응답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성능지수에 대한 정의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SAO 항목에서 이니셜 샘플 런에 표기된 숫자는 초기 메타모델 생성을 위한 DOE 횟수이고 SAO 런은 SAO 수행 횟수입니다. 여기서 괄호 안의 숫자는
SAO 과정에서 도출된 설계 변수가 중복일 경우의 수입니다. 최적화 지점으로 가는 길을 헤매다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은 SAO 케이스가 도출된 경우는 이미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Create New Optimum 모델 버튼을 누르면 최적 설계 변수를 적용한 새 모델 파일을 생성하게 되고 Apply to Current 모델 버튼은 기존 모델에 도출된 설계 변수를 적용합니다. 초기 설계와 도출된 최적 설계 결과의 비교입니다. 한쪽 의자에 200kg의 하중이 적용된 상황이고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초기 설계의 경우 편향된 무게로 인해 넘어지지만 최적 설계를 진행한 테이블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버스트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파라미터와 레스폰스는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상단에 로버스트 아이콘을 누르면 로버스트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창이 열립니다. 대부분 디터미니스틱 옵티미제이션에서 입력한 것과 동일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설계 변수의 편차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Statistical Info 항목에서는 랜덤 또는 디터미니스틱을 선택할 수 있는데 랜덤의 경우 설계 변수를 편차를 가지는 값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디터미니스틱은 설계 변수를 편차가 없는 값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데비에이션 타입은 편차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옵션인데요. SD로 설정한 경우는 데비에이션 밸류에 입력된 숫자를 직접 편차로 적용하고 COV로 설정할 경우 비율로서 적용하는데 편차를 해당 DV와 데비에이션 밸류에 입력된 숫자의 곱수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DV에 따라 편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DV가 컨스트레인트 타입일 경우에 COV로 편차를 정의합니다. 퍼포먼스 인덱스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성능 지수가 목적 함수 또는 제약 조건으로 정의된 것에 따라 입력되는 웨이트 리밋, 러버스트 인덱스, 알파 웨이트가 보시는 설명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러버스트 인덱스를 6으로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시그마 조건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옵티미제이션 컨트롤 탭입니다. DFSS 러버스트 디자인 컨트롤 부분을 제외하고는 디터미니스틱에서의 설정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DFSS는 디자인 for 6시그마를 의미하는데요. 해당 설정은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옵션입니다. 최적화 과정에서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 메타 모델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메타 모델에서 얻은 표준 편차와 실제 모델에서 얻은 표준 편차 값의 비교를 통해 메타 모델을 검증하는 옵션입니다. 기본값은 해당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none으로 설정되어 있고 none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SAO 과정 외에 추가적으로 샘플링 포인트 포 밸리데이션에 입력된 횟수만큼 검증을 위한 추가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값인 none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리절트 쉿에 대한 설명입니다. 러버스트에서도 최적화가 완료되면 SAO 과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창이 나타납니다. 다른 점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러버스트 인덱스가 추가된 것인데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해석 응답의 표준 편차를 보여줍니다. Estimated STD의 경우 메타 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이고 Sampled STD는 실제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본 예제를 진행할 때는 앞서 설명한 디자인 컨트롤 옵션에서 밸리데이션을 none으로 설정해 실제 모델에 대한 검증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샘플드 STD가 모두 0으로 보입니다. 러버스트 인덱스에서 User Defined Value는 앞서 사용자가 입력한 것이고 Relaxed Value는 최종 수렴 모델에 사용된 러버스트 인덱스 값입니다. 오토 디자인은 입력한 편차 범위에서 성능 지수를 만족하는 경우가 없다면 러버스트 인덱스를 조정하여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한 러버스트 인덱스와 최종 모델에 적용된 러버스트 인덱스가 조금 다를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창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러버스트 인덱스가 달라진 성능 기수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러버스트 인덱스와 릴렉스드 밸류 값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모든 성능 지수에 대해 6시가물을 만족하는 설계 변수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머리 시 또한 앞서 설명한 값들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보여지는 것 외에 디터미니스틱 옵티미제이션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버스트 결과도 초기 설계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안정적으로 편향된 하중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터미니스틱 결과와 러버스트 결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설계 결과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설계의 경우 하중을 지지하는 다리의 위치가 하중이 작용하는 의자의 위치보다 확연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경우 구조상 무거운 하중에 있는 테이블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적 설계를 보면 그런 점에서 설계가 보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디터미니스틱 결과와 러버스트 결과를 비교해보면 러버스트 쪽이 하중 지지부보다 작용점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다리 길이나 의자 길이 등의 설계 오차에도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설계 문제들이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이러한 테이블을 보았을 때 이번 내용을 기억하고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오토 디자인의 튜토리얼을 진행하신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오토 디자인을 이용해 최적화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